서울 지하철 3호선 오후 2시 흔들리는 객차 안에서 승객들의 무심한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과 달리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쇠약한 다리를 절뚝이며 강명수 노인이 노약자석 앞에 섰습니다. 74의 나이가 무색하게 쩔쩔매는 모습이었어요. 저 다리가 좀 불편해서. 강명수의 말은 귀에 꽂힌 이어폰 속 시끄러운 음악에 묻혀버렸어요.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30대 남성 조범식은 고개를 들어 강명수를 쳐다보았습니다. 팔뚝부터 목까지 이어진 문신이 위협적으로 보였죠. 조범식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노인네. 나도 피곤해서 앉아있는 거요. 강명수는 주눅든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그저 잠시만. 다음 역에서 내립니다. 조범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명수의 앞에 버티고 섰어요. 키 차이로 강명수는 고개를 들어야 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모두 모른 척 시선을 돌렸죠. 누구도 개입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자리는 빨리 차지하는 사람 거예요. 노인이라고 특별 대우 해달라는 거야? 조범식의 목소리가 객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객차 안은 더욱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강명수는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지만 조범식은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강명수의 몸이 흔들렸어요.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조범식은 그 지팡이를 발로 밀어 멀리 보냈죠.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던 한 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다음 역 종로 3가역입니다. 기계적인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지만 강명수와 조범식 사이의 긴장은 여전했어요.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탑승했습니다. 이준호, 76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단한 체격을 가진 노인이었죠.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준호의 눈은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는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았죠. 자네. 단 한마디로 객차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조범식이 돌아보는 순간 이준호의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작은 움직임,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조범식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죠. 아픕니다. 이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가라앉은 눈빛이 조범식을 꿰뚫었어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 이준호의 손이 조금 더 힘을 주자 조범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일행들도 같은 처지가 되었죠. 승객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한 승객이 몰래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역 안국역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리자 조범식과 일행은 잽싸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하철이 멈추기도 전에 문 앞으로 달려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이준호는 흐트러진 옷깃을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희미한 흉터가 보였죠. 부자 모양으로 남은 상처는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명수는 경외심에 젖은 눈빛으로 이준호를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컸습니다. 이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 강명수에게 건넸죠. 두 사람의 손이 스치는 순간 묘한 인연의 기운이 흘렀어요. 별거 아닙니다. 이준호의 대답은 담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과거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혹시 함께 내리실래요? 강명수의 제안에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두 노인은 나란히 지하철에서 내려 안국역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그들의 실루엣을 길게 느렸어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강명수라고 합니다. 명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죠. 강명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악수했어요. 이준호입니다. 낙원동에 삽니다. 두 사람은 종로 거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현대식 빌딩이 솟아올랐죠. 시간의 층위가 겹쳐진 풍경이었어요. 마치 두 노인의 살처럼. 선생님의 움직임을 보니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강명수의 말에 이준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죠. 젊었을 때 운동을 좀 했습니다. 이준호의 답변은 짧았어요. 강명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죠. 저는 사실 북한에서 왔습니다. 40여 년 전 가족과 함께 탈출했죠. 이준호의 발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그때 우리를 도와준 분이 계셨어요. 북파 공작원이었죠. 강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준호는 무심한 듯 가로수를 바라봤지만 그의 주먹은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 모두 죽었을 거예요. 그날 밤 임진강을 건너기 직전 북한 군인들에게 발각됐거든요. 강명수의 눈에는 과거의 공포가 어렸습니다. 이준호는 화제를 돌리려는 듯 인사동 간판을 가리켰어요. 차라도 한잔할까요? 하지만 강명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쏟아내듯이요. 그분의 손에는 특이한 흉터가 있었어요. 부자 모양의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은 것처럼요. 이준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어요. 오래된 이야기군요. 이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바다처럼 가라앉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분히 찻집으로 향했어요. 가을 햇살은 그들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찻집 창가에 앉은 두 노인,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이야기는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우연으로 시작된 만남은 운명의 끈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차창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찻집의 나무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보리차가 김을 내뿜고 있었죠. 이준호는 차분히 차를 마시며 강명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추웠습니다. 7월인데도 강바람이 뼈를 내는 듯 했어요. 강명수의 목소리는 과거의 공포를 다시 경험하는 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죠.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우리는 임진강 근처 숲에 숨어 있었어요.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준호의 손가락이 차잔 주변을 무의식적으로 맴돌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40여 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북한 순찰대가 나타났죠. 우리는 숨을 죽였지만 막내가 기침을 참지 못했어요. 강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공포는 생생했죠. 이준호는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죠.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를 데리고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순찰대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함정을 설치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이준호의 호흡이 미세하게 빨라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그분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죠. 부자 모양의 흉터가. 강명수의 시선이 이준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이준호는 무심코 오른손을 왼손으로 가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강명수의 눈은 그 특별한 흉터를 포착했습니다. 혹시 강명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이준호는 화제를 돌렸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명수의 눈빛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억지로 화제를 바꾸려는 이준호의 모습에서 더 큰 확신을 얻었죠.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지하철 타실 건가요? 강명수의 질문에 이준호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에 탑니다. 낙원상가에 가는 길이죠. 저도 그 시간에 타요. 명동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관계로 발전했죠. 강명수는 자주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고 이준호는 조금씩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강명수는 낡은 가죽 지갑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죠. 배경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이준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래된 기억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죠. 개성 북쪽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준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강명수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이준호는 말을 바꿨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산의 형태가 개성 북쪽과 비슷해 보여서요. 그러나 이미 퍼즐 조각은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강명수의 눈에는 비밀을 풀어가는 기쁨이 어렸죠. 이준호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두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침묵도 이제는 편안한 동행이 되었죠. 강명수는 종종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이준호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던 오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종로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낙엽이 춤을 추듯 떨어지고 있었죠. 선생님,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당신을 만난 이후로 오래된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강명수의 말에 이준호는 차를 마시다 잠시 멈췄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악몽이었습니까? 매년 그날이 되면 꾸는 꿈이었죠. 임진강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제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강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강명수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어요. 그 순간 이준호의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손목의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강명수의 시선이 그 흉터에 고정되었어요. 그 흉터, 정말 특이하네요. 이준호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강명수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어릴 적 사고로 생긴 겁니다. 이준호의 대답은 건조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강명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죠. 이건 제가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과거의 조각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강명수의 젊은 시절, 그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이후의 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이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낡고 바랜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해준 그 영웅에 대한 아버지의 기록입니다. 이준호의 눈이 편지의 내용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우리를 구한 후 그는 다시 북으로 향했다. 나는 그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 다만 그의 손목에 새겨진 부자 모양의 흉터만이 내 기억 속에 선명하다. 이준호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재빨리 손으로 닦아냈지만 강명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압니다. 선생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강명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준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명수도 함께 일어났죠. 내일 탑골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명수의 제안에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이것이 오래된 비밀을 마주할 시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두 사람은 찻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것처럼 또는 새로운 치유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준호는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임진강의 차가운 물결, 총성,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동료들의 얼굴, 그의 방에는 달빛만이 고요히 내려앉았어요. 탑골공원의 오후는 고즈넉했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었죠. 오래된 팔각정과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고요히 시간을 지켜보는 곳이었어요. 이준호는 공원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강명수가 이준호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가슴속은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명수의 인사에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강명수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침묵만이 흘렀죠. 노인들의 대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이준호의 말에 강명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강명수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봉투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에 편지를 꺼냈죠. 여기 아버지가 남긴 편지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 아닌가요?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편지는 낡고 바랜 한지에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죠. 강명수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내 생에 가장 두려운 밤,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함이 한스럽다.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를 구했다. 그의 손목에 있던 부자 모양의 흉터만이 내 기억 속에 선명하다.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고 싶다. 이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편지를 읽던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래, 나야. 그날 밤 너희를 구했던 사람은 나였다. 오랜 침묵을 깨고 이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40여 년의 세월이 응축되어 있었어요. 강명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 선생님을 봤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그 눈빛이 그날 밤과 똑같았어요. 이준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감추어왔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선생님, 이준호 선생님,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영웅입니다. 강명수의 진심 어린 말에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래된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웅이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준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온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탑골공원의 오후 햇살은 두 노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지만 이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어. 그것이 임무였으니까. 하지만 매번 총을 쏠 때마다 내 영혼의 일부가 함께 죽어갔지.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공원 벤치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등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강명수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날 밤 너희 가족을 만난 건 내 마지막 임무 중이었어. 이미 내 아내와 아들은 죽었고 나는 복수심에 불타 있었지.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명수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이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의 가족이 어떻게 된 건가요? 강명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이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너무 자만했어. 마지막 임무 때 내 능력을 과신했지. 아내와 아들을 데려간 것이 실수였어. 적에게 발각되었고. 이준호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명수는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총성이 울렸어. 아내는 즉시 쓰러졌고 아들은 내 눈앞에서. 이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고통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난 누구도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어. 내 가족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나. 공원의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이준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그날 밤 우리 가족을 구했잖아요. 저는 그 덕분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강명수의 진심 어린 말에 이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너희 가족을 발견했을 때 난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지. 하지만 너희 아버지의 눈에서 내 아들의 모습을 봤어. 그리고 내 막내가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준호는 손을 내밀어 강명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그 순간 다시 한번 누군가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가족은 잃었지만 적어도 너희 가족만큼은 구하고 싶었지. 강명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두 노인의 손이 맞닿은 순간 세월의 간극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의 영웅입니다. 강명수의 말에 이준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에 품어온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너희 가족은 잘 지내고 있니? 이준호의 질문에 강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세 자녀와 7명의 손주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제 막내딸은 의사가 되었고 큰아들은 교사로 일하고 있죠. 손주들도 훌륭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준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슴에는 오래간만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두 노인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을 타고 만나는 그들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어요. 이준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무표정하게 살아왔던 그의 얼굴에 미소가 깃들기 시작했죠. 강명수는 그런 이준호를 보며 은은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명수는 작은 신문 기사를 들고 이준호를 찾아왔어요.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준호는 안경을 꺼내 신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북파공작원 명예회복 기념식 개최, 국가유공자 명단 공개. 이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신문을 강명수에게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야. 강명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꼭 가셔야 합니다. 이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갈등이 어려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언제지? 다음 주 화요일 서울시청 광장에서요. 강명수의 대답에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준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그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구 서울시청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고 많은 언론사가 취재를 위해 모여 있었어요. 이준호는 광장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명수가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도 정장 차림이었어요. 이준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오지 않았을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이준호와 같은 북파 공작원들이었죠. 오랜 세월 잊혀져 있던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국방부 장관의 인사말, 유족 대표의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준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죠. 그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북파 공작원들의 명단이 호명되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불릴 때마다 노인들이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임진강 작전에 참여했던 이준호님. 이준호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강명수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망설였어요. 그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함께 가시죠. 강명수가 이준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단상으로 향했어요. 이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단상에 오른 이준호는 앞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객석 뒤편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몇몇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이준호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분이야. 지하철에서 본 그 영웅. 그날 지하철에서 찍힌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준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준호는 무대 위에서 강명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세월을 넘어 이어진 인연,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는 희생. 이준호의 가슴은 오랜만에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작은 속삭임은 마이크에 잡히지 않았지만 강명수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이준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이준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그에게 햇살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이준호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념식으로부터 며칠 후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진 오전, 이준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강명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준호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평화와 인권 강연회가 열리는데 우리를 초청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듣는 강연이라고 합니다. 이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이야기를 숨겨왔어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나는 말을 잘 못해. 이준호의 머뭇거림에 강명수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선생님은 그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이준호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노인은 탑골공원에 마련된 작은 강연장에 도착했어요. 3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두 노인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에 이준호는 긴장했습니다. 강명수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출 결심, 그리고 그 위험천만했던 탈출 과정까지 학생들은 숨죽여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강명수는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저희 가족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이준호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모든 시선이 이준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강명수가 마이크를 이준호에게 건넸죠.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이준호는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시작했어요. 나는 그저 누군가의 아버지, 형,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을 뿐이요.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그의 말에 강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한 여학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준호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소.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소. 평화를 선택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물처럼 흘러나왔어요.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삶, 잃어버린 가족, 그리고 오랜 세월의 고독까지 그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꿈꾸던 세상입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요. 이준호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한 남학생이 앞으로 나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을 잃으셨는데. 이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있지. 하지만 그날 밤 이 사람의 가족을 구한 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소. 한 사람의 삶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소?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두 노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준호와 강명수는 나란히 탑골공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노인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고맙소, 강 선생. 이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명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선생님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두 노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섞여 보였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햇살 속에 나란히 걷는 두 노인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그날 밤 생명을 건 선택은 한 사람의 미래가 되었고 오늘의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준호와 강명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작은 불씨로 남았습니다. 기억의 경계에서 만난 두 노인의 우정은 세대와 시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들의 발자국은 흔적 없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